을미사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조선왕비 시행대다라는 요 책에 그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뭐 참고자료 이런 것도 여기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분이나 참고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요 책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관계 이 문제도 저희가 알아봤고, 또 구체적인 이제 민비 시해를 위한 인력 동원 문제도 알아봤고, 몇 월 며칠 날 이 작전을 시행하느냐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료에 하면은 구체적인 민비 시해 작전 계획이 완성된 것이 10월 3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3일 날 주한일본공사관 지하 밀실에서 참석자는 누구냐? 미우라고로 공사,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선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스기무라 후카시 1등 서기관, 그 다음에 오카모토 류노스케라는 사람, 그리고 호리구치 구마이치라는 사람은 이 영사관 본대, 이 사람도 도쿄 제국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구스노세 중좌, 지금으로 치면 중령이죠.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작전 계획을, 왕비를 시해하는 날짜는 10월 10일 날 거행을 한다. 왕비 시해, 직접적인 시해는 일본 낭인이 담당을 한다. 그리고 이 일을 대원군과 조선의 이 부대인 조선훈련대가 반란을 벌인 것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원군을 이제 포섭을 해야 되는데, 이 대원군을 포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요 오카모토 류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낭인동원은 한성신보사장 아다치 견조가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 날짜는 10월 10일 날 거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일이 좀 복잡해져 가지고 이틀이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민비 시해에는 조선의 이 개화파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군부 협파를 지냈던 이주회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주회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 일본이 훈련시킨 조선의 근대식 군대인 조선 훈련대 대대장인 우범선이라는 사람, 이두왕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담을 했다. 우범선은 나중에 그 뭐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그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재필이 그 일본에서 일본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그 사관학교 이름이 도야마 학교라는 건데, 이때 서재필하고 같이 일본 도야마 학교에서 유학을 했던 이 유학생들이 이 거사에 가담을 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우라 공사가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 지휘권을 받은 것이 10월 5일이고, 이래서 모든 준비가 이제 작전 계획서부터 군대 동원, 낭인 동원까지의 모든 작전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됐고 10월 10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에 주둔하는 이 일본 군대에다가도 이 얘기를 합니다. 야, 경복궁에 입거를 한다. 그런데 대원군하고 같이 경복궁에 입거를 해서 왕후 폐하를 폐제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왕비를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 군인 지휘관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이로써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죽이는 거는 자기네들도 이제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대원군이 이 내통을 한 조선 훈련대가 반란을 일으킨 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대원군을 가서 설득을 합니다. 오카모토 류노스케라는 사람을 대원군 별장인 아소당으로 보내가지고, 아소당에 지금 저 공덕동에 이 건물이 남아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가 냉면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소당으로 이제 이 오카모토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원군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협조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권력을 넘겨주겠어. 근데 대원군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날 일본에게 협력을 했는데 나중에 일본한테 토사구팽을 당하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할래
하고 막 완강히 그 저항을 해요. 나는 이미 노년이어서 어떤 욕심도 없다. 난 너희들에게 이제 협조 안 하겠다. 근데 나중에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강제로 업혀나와 가지고 결국은 왕비 시해하는 현장에 대원군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까지 세우고 막 인원 동원 계획까지 세우고 조선의 개화파들까지 막 이렇게 공작을 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왕비를 좀 있으면 죽일지도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조선의 지도부는 일본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고집스러울 정도로 무지한 상태였다 라고 영국 총영사 힐리어라는 사람이 본국 정부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러시아하고 뭔가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 힐리어라는 사람은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냥 그 모든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영국하고 일본은 그냥 내통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였으니까 아마 영국도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월 10일로 예정돼 있었던 이 거사 일정이 앞당겨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안경수라는 사람이 군부 대신인데 이 사람이 10월 7일 날 오전 9시에 고종하고 민비가 이 일본이 훈련시킨 조선 훈련대를 이것들 안 되겠어. 얘네들 혹시 일본하고 내통했을지도 모르니까 훈련대를 해산하자. 이런 그 얘기들이 풍문으로 떠돌고 있는데 실제로 조선 훈련대를 내일 해산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극비 정보를 조선의 군부 대신이라는 사람이 일본 공사관에다가 알려줍니다. 안경사는 이 사람입니다. 또 조선훈련대 제2대장인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미우라 공사에게 알려줘요. 이 정도로 조선은 그냥 외세에 무방비 상태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익이나 자기네들의 어떤 자리를 그 보장받으려고 외세하고 이렇게 내통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또 러시아하고 또 뭐 내통되는 사람들은 러시아에다가 다 정보 주고 그래서 조선은 간첩들의 천국일 수밖에 없는 조선의 군부 대신이 이런 특급 정보를 일본 공사에게 알려주면 알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조선훈련대가 이게 해산당하면은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예정돼 있던 거를 앞당기자. 그래서 이틀을 앞당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날 오후 4시에 그 작전에 투입될 일본군 병성수비대 뭐 순사, 낭인들을 집합을 해가지고 일정이 당겨졌어. 그러니까 준비해.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고 동원태세와 행동지침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비밀 작전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 준비됐냐?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한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일본군하고 낭인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광화문 입구입니다. 일로 들어가가지고 국왕과 왕비의 그 침실이 있는 곳이 말하자면 이 경복궁의 맨 끝부분입니다. 여기 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가기로 이렇게 그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을 침입할 때는 하여간 밤에 들어가가지고 다 작전을 한 다음에 동이 트기 전에 빠져나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 대원군하고 내통된 조선훈련대가 조선훈련대를 고종이 그 없애려고 하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걸로 해서 조선훈련대가 이를 저지른 걸로 이제 꾸미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된 뭐냐면은 대원군이 완강히 거부를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훈련대 우범선도 이 일본군하고 내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전 지휘를 명령을 받고 조선훈련대도 이제 왕비를 시해하는 그 현장에 출동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원군을 모시고 대원군이 마치 이제 조선훈련대를 지휘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10월 8일 날 새벽 1시에 이 공덕리에 있는 아소당으로 가서 대원군에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시죠. 근데 대원군이 거부를 한 거예요. 난 안 나갈래.
니네들 옛날에 나 한번 이용해먹고 나 버렸잖아. 나 안 나가. 오카모토라는 사람이 막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이 여기서 막 뻗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한 2시간 이상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뮤텔이라는 그 당시 이제 조선에 파견되어 있던 천주교 신부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일본 자객들은 대원군을 강하게 재촉을 했고 폭력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한 대원군이 할 수 없이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감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대원군이 막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대원군을 그냥 번쩍 안아가지고 가만히 태워가지고 싣고 경복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대원군이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2시간 정도를 시간을 끄는 바람에 심야에 가서 작전을 다 끝내고 퇴청을 해야 될 시간에 그제서야 군대가 이 경복궁에 들어가는 바람에 일을 끝내고 나오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원군을 가마에 태운 낭인 일행이 새벽 3시경에 아소당을 출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경복궁까지 도착할 때가 경복궁에 도착하니까 새벽 5시 이미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대원군이 한 역할이라면은 2시간 내지 3시간을 막 뻗치기를 하는 바람에 일본의 작전이 이제 어긋나게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경복궁을 실제로 이제 난입한 일본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군 경성수비대 600명, 조선훈련대, 이건 우범선이 지휘하는 조선의 근대식 군대라고 할 수 있고, 이 조선훈련대는 일본군이 훈련을 시킨 군대입니다. 이 조선훈련대 800명. 그 다음에 낭인들이 한 조에 30명씩 해가지고 2개 낭인 부대, 낭인들 60명 합쳐서 약 1,460명 정도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동원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복궁하고 이쪽에 착 모이고 있다가 새벽에 이제 총알 한 방에 꽝 하고 총성이 울리니까 와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광화문이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그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이 경복궁 담에다가 걸치고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가서 거기 문을 지키고 있는 조선군 시위대들을 막 이제 내쫓고 문을 열어가지고 일본군하고 조선훈련대가 와 하고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군이 성벽을 타고 넘어가니까 문을 지키고 있던 이 조선 시위대들이 전부 총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에 이 국왕이 거주하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수도경비사령부 내지는 요즘은 이제 대통령 그 주변을 지키는 게 대통령 경호실인데 이 정도 되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정예 군대가 이 대통령이나 왕을 지키잖아요. 조선 최고의 정예 부대가 조선 시위대인데 이 시위대가 일본군이 와 몰려오니까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 당시 우리의 조선 군대의 참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연구한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연구한 그 논문을 보니까 1905년에서 1907년 사이 대한제국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를 연구한 그 연구 논문에 의하면 대한제국의 군대가 중앙군, 지방군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왕실수비대, 군악대, 의장대, 헌병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8,200명이었다. 그때 1905년이면은 일본군이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한참 기세가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 일본군은 러일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123만 명인가가 그 동원이 됐어요. 그 중에 전투 와중에 뭐 죽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사람이 22만 명인가 그렇고 그래서 100만 대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100만 명과 대한제국 군대 8,200명 전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러일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야 니네들 저 외교권을 우리가 좀 차지해야 되겠거든. 외교권 좀 내놔봐. 이게 내놨을 때 우리가 외국권 못 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쟁이에요. 전쟁이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하죠. 뭐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을사보조역에서 외교권 내주고 1907년에 또 뭐 행정권 내주고 사법권 내주고
그러고 나서 뭐 나라 그냥 주권이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우리의 실상이었다. 이 조선이 군대가 한 나라를 지키는, 왕실을 지키는 군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왕궁에 이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왕궁을 지켜야 될 군대는, 아니 목숨 걸고라도 우리의 임금님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대는 왕한테 충성심도 없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왕조에 대한 충성심도 없이 그냥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조선 군대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조선 시위대를 누가 지휘하고 훈련시켰냐면은 미국인 군사교관이 윌리엄 다이라는 사람을 초빙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조선 왕실 수비대를 이제 지휘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참 뭐 좀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 당시에 조선 왕실, 조선 정부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 초빙해 온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월급은 얼마로 하고 뭐 생활비는 얼마로 해서 조선의 이제 왕실 수비대를 훈련시키고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 정부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월급을 못 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몇 개월치 월급이 체불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한 미국 공사관에 가서, 나 지금 뭐 내가 월급을 못 받아서 그런데 내 월급 좀 받아주셔. 그래가지고 막 미국 공사가 조선 정부에다가 막 압력을 넣고, 돈이 없으니까 또 외국에서 막 차관 빌려다가 그 차관으로 이 외국 고용한 사람들 월급을 주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양반이 이제 시위대들을 이제 지휘하고 막 지키고 있는데, 와, 또 물고 오니까 뭐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고, 광화문에서는 막 성벽 타고 올라와가지고 일본군 600명이 막 쳐들어오고, 또 일본군 편에선 조선 훈련대 800명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대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왕 침실로 향하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그 지휘관이 홍계운이라는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이 홍계운이라는 사람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모군란 때 90군대가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막 왕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민비를 죽이려고 하니까 민비가 왕궁을 탈출해가지고 장원으로 피라를 가잖아요. 그때 왕궁에서 이 민비를 탈출시킨 사람이 바로 이 홍계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벼락출세를 했어요. 민비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민비가 이제 제일 총애하는 군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느 때 우리 역사에 등장을 하느냐. 바로 동학난이 벌어졌을 때, 동학군이 막 이제 호남을 휩쓸고 다닐 때 조선 중앙군을 지휘해가지고 호남으로 파견돼가지고 저 동학군들을 무찔러라 하고 이 관군 지휘관으로 내려간 사람이 홍계운이에요. 근데 뭐 관군이 낫이나 뭐 도끼 들고 싸우는 이런 이 농민군한테 대패를 해가지고 2번이나 패하니까, 아이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청나라로부터 원병을 청하지 않고는 이거 사태가 수습이 안 됩니다. 청나라로부터 원병을 좀 빨리 파견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고종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역사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주인공이 바로 요 홍계운이라는 사람이에요. 요 홍계운이가 을미사변 때는 바로 이 왕의 침실을 지키는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일본군 시위대 이 구순에서 중재가 가지고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 홍계운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전사를 해요. 나중에 고종이 이런 홍계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추모시설이 뭐냐? 장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게 장춘단 공원이 됐잖아요. 그 장춘단 공원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바로 민비를 구해준 홍계운을 위해서 만들었다. 장춘단 공원은 을미사변 때 이 왕과 이 왕비를 지키다가 이 홍계운도 죽고 나중에 이제 잠시 후에 나오는 그 국내부 대신이 있는데, 요 두 사람을 원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로 치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립현충원 비슷한 그런 시설물이 바로 장춘단입니다.
그래서 우범선이 이제 여기서 죽으니까 조선 시위대들이 와 이제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일본군하고 조선 훈련대가 점령을 하면서 비극이 시작이 되죠.